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시장은 계절보다 빠릅니다. 햇살은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5월을 맞아서 늘 좀 고민에 빠지죠.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5월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오래된 증시 격언이죠. 미국 증권가의 봄맞이 전통처럼 내려오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17세기 런던 증권가에서 유래됐습니다. 당시 상류층과 증권가의 사람들이, 트레이더들이 여름이면 시골 별장으로 떠났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급감하며 시장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5월에 팔고 9월에 세인트 레저데이에 돌아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단지 전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수치로도 뒷받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1950년부터 2013년까지의 S&P 500 지수 통계를 보면 11월에서 4월까지는 평균 수익률이 6에서 7% 정도가 나왔고요. 반면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는 겨우 1%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수익이 덜 나오는 구간 초입인 5월에는 팔고 수익이 이제부터 잘 나갈 좋아질 구간 초입인 11월에 다시 돌아오라는 전략, 5월에 팔고 떠나라라는 전략은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5월장의 수익률이 나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대략 조금 더 기다리면 무릎에서 다시 살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가을쯤 좀 다시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 그 전까지는 쉬면서 수익률 측면으로 최상의 결과를 가져가자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시대는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 20년간 뉴욕 증시를 보면 셀리 메이 전략이 딱 들어맞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여름장에서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S&P 500 지수 기준으로 20번 중에서 무려 15번이 상승을 했습니다. 5월 초에 팔고 나갔으면 아쉬울 뻔했겠습니다. 국내 코스피는 이보다 조금 더 아쉽긴 합니다. 과거 20번 중에서 10번 마이너스, 10번 상승, 정확히 반반이었습니다. 최근 10년간 등락률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은 10번 중에서 단 한 번만 빠졌고 한국은 하락이 조금 더 많이 보입니다. 근데 보시면 2018년, 2019년도 5월에 코스피는 각각 3.67%, 7.34% 하락했지만 오히려 2020년, 2021년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5월이 반등의 계기를 모색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증시 예측은 늘 어렵습니다. 미국 증권가에서도 손꼽히는 낙관론자죠. 펀드 스트레스의 톰리 센터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10년간 S&P 예측 중 7번은 실제랑 비교했을 때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톰리를 비난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증시는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셀리 메이, 산타렐리, 배당락,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쓰는 증시 격언들. 하지만 수많은 사례가 보여줍니다. 이 격언들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미래를 보장하진 않다는 것을요. 찰리 먼거와 워런 버핏이 말했습니다. 증시의 법칙 따위는 없다. 5월, 계절은 여름으로 향해 가지만 시장은 누구에게나 다른 풍경으로 다가올 겁니다. 떠나는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남아서 기다리는 인내가 더 나은 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선택은 결국 투자자 자신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이 향하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6월 초로 예정된 조기 대선, 이 영향권에 5월부터 진입하는 만큼 정치 이벤트가 단기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의 대선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 특별한 정치 랠리의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대통령 임기 시작 전후의 수익률이 일관되진 않았습니다. 결국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자국의 정책 모멘텀보다 당시의 글로벌, 특히 선진국 경제를 포함한 매크로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향후 수개월간 주식시장은 트럼프 관세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시장은 이를 명확히 보여줬죠.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언 한마디에 증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쇼크를 받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를 방불케 하는 역대급 폭락을 우리도 미국도 겪었는데요. 물론 그 이후에 반등이 이어졌지만 아직 코스피와 미국의 나스닥 모두 관세 발표 이전의 주가 레벨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빨간 선, 분홍색으로 보이네요.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코스피는 지금 정확히 200일선의 저항을 받고 있고 나스닥 지수는 200일선 근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아직 관세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뜻이겠죠. 물론 오늘 추가로 전해지는 속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최초로 인정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 측에서 중국의 협상 의사를 전달했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보도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협상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 그리고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명확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도 가게도 그리고 투자자들도 이번 반등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지 여전히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세 이슈에 대해 업종별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 자동차들은 관세의 직격탄을 맞는 민간 업종으로 분류가 됐는데 최근 몇 달간 실적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반면에 가운데 동그라미 보시면 방산, 조선 같은 산업은 관세 면제라기보다는 면역을 받은 그런 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오히려 실적 기대감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 리스크는 업종별로 체감이 다릅니다. 따라서 5월 전략의 핵심은 무엇을 비중을 줄이고 무엇을 유지할 것인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관세 이슈에 똑같이 투자를 망설이는 건 아닙니다. 빅테크 기업들, 즉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관세 이슈와는 거리를 둔 채 여전히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이수페타시스의 주가가 10% 넘게 급등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때 AI 캐펙스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1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 그런 걱정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매출에 호조를 나왔는데 이 부분의 16%가 AI 기반 서비스에서 나왔고요. 수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 중이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습니다. 일부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철회했다는 뉴스가 있었지만 임대와 자체 구축을 병행하는 유연한 전략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AI 캐펙스를 줄이는 게 아니라 방식을 조정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캐펙스 가이던스를 무려 640에서 720억 달러 수준까지 상향했는데요. 이는 자체 AI 모델 라마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투자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아마존 보시죠. AI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전년 대비 3자릿수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도 AI 인프라에 추가 캐펙스 집행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모두 한 목소리로 AI 수요는 아직도 공급을 뛰어넘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AI 가속기, 백엔드 스위치, 고급 PCB 수요는 연중 내내 견고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리스크로 주가 조정 압력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왔던 반도체 그리고 AI 인프라 데이터 테마로 함께 엮여 있는 전력기기를 과연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출연자들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